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예,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계시는 중이거나 아니면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연휴 후유증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 연휴 후유증을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길으면 일주일이 더 간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연휴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피곤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결심한 대로 하시되 이를 악물고 하셔야 한다. 혼신을 다해 돕겠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 얘기입니다. 반기문 총장의 언급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대권 대망론이 나오면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둔 뒤에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외국에 머물면서 전직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1월에 국내에 들어와 국내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 총장의 대선 출마는 점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대권 잠룡들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마도 다른 잠룡들이 반 총장에 대해서 견제를 날리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견제구를 날리다가는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져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만일 반 총장이 이를 악물기라도 한다면 잠룡들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요?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세월호와 구의역 사고 이후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경주 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나아진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 아마 없을 거란 생각입니다. 시일랜드 참사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문제점이 아직도 그대로라는 얘기인데요. 경주 지진에 대한 대응, 특히 지진 직후의 대응이나 지진 발생 이후 지금까지의 대응 모두 실망스럽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스템 개선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겁니다. 언론은 힐러리 당선 가능성이랍니다. 그러나 바닥은 트럼프입니다.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방미 중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제가 한 컬럼에도 쓴 적이 있어요. 이 트럼프 열풍이나 필리핀의 두테르테 당선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갑자기 돈키호테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단기적인 인기 영합주의로 승부를 벌이려는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서 뭔가 새로운 파격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런 인물들은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인기 영합주의는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인데 솔직히 제 눈에는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어서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신동빈 회장이 20일이니까 내일이죠. 예. 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니까 예. 롯데그룹이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내일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 어제 밝혔습니다. 네. 일정이 확인되자 롯데 관계자가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검찰에서 소상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신 회장 어제 오전 9시께 출근해서 소환 일정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신동빈 회장은 검찰 소환을 앞둔 추석 연휴에도 그룹 미래의 상징인 롯데 월드타워를 둘러보면서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롯데 월드타워 공사 현장,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 둘러보면서 추석 연휴 영업과 배송 현황을 살폈고요. 예. 지난 2004년 이후 이제 사실상 한국 롯데의 사업을 주도했고 이미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3차례나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고, 예.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1일날 검찰 출두한 바 있는데요. 이번 출두가 신동빈 회장의 출두가 롯데그룹의 명운을 좌우한다.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롯데그룹 문제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한진해운 얘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예. 이 한진해운 물류 대란 때문에 국내 기업 피해 사례가 400건에 육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인데요. 18일 오전 정오 12시를 기준으로 수출 화물 무역외로 신고센터로 접수된 국내 기업의 누적 신고 건수 총 388개사 397건으로 집계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신고 건수는 이제 추석 전인 13일 오전 9시 대비로 12.8% 증가했다. 또 이제 신고 화물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1,654억 원, 1억 4,700만 달러라고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해외 선박 억류 115건, 해외 입항 거부 174건 등등 이제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고요. 항로별로는 아시아가 180건은 가장 많았고 유럽, 미주 지역이 각각 178건, 156건이라고 합니다. 선박 억류의 경우 바이어의 클레임이 늘고 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해외 현지 항구의 선박 가압류에 따라서
화물이 어디가 있는지 파악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또 입항 거부에 따른 피해로 해외 공해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납기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 추가 비용 우려되면서 주문 취소되고 입항 거부에 따른 대체 물량을 항공기 운송으로 하면서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진 때문에 참 지금까지도 경주 지역 주민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예. 정부가 기존의 원전의 내진 성능을 2018년까지 규모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는 건물로 보강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주영환 통상자원부 장관이 예. 어제 지진 후속 주치 정부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는데요. 사실은 산업부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24기에 대한 내진 보관 작업을 진행을 하고 해왔습니다. 예.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한빛 1호기부터 8호기까지 8개는 이미 보강을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원전 2018년 4월까지 보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진동에 견디는 수준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시점. 예. 그러니까 당초 2019년 말에서 1년 앞당겨서 2018년 말까지 단축하기로 했고요. 예. 특히 경주 지진 발생 인근에 위치한 이 월성고리 원전본부는 내년 말까지 이 스트레스 테스트 시점을 앞당기겠다 이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방패장 저번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원전 공급 설비와 배수관로 등 내진 성능 설비 강화하기로 하고 이 지진 가속기 한 개도 표층 처분 시설에 추가로 설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이 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비, 물론 원전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철저히 해야 되겠고, 하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의 피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좀 이 재난 대비 대응 시스템이 부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연휴 잘 쉬셨죠? 예, 네, 잘 쉬었습니다. 골프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전인지 선수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는데 이게 보통의 평범한 우승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LPGA 역사에 이름을 남겨놓는 대기록으로 에비앙 챔피언십 트로피를 품에 안았거든요. 이 전인지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죠. 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이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예. 21언더파라는 기록이 LPGA는 물론이고요. PGA까지 통틀어서 메이저 대회 최다 언더파 신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4라운드에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도중에 경기가 중단이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언더파 추가하면서 메이저 대회 최다 언더파 우승 신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예. 근데 전인지 선수는 유독 메이저 대회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인지 선수가 우리나라하고 미국, 일본 무대에서 모두 13승을 거뒀거든요. 이 중에 절반인 7번이 모두 메이저 대회 우승입니다. 예. US 여자 오픈이나 JLPGA 일본 여자 오픈 같은 굵직한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요. 예. 이 메이저 대회가 보통 일반 대회보다 이 코스가 까다롭거든요. 예. 전인지 선수 오히려 이 코스 세팅이 까다로울수록 플레이가 재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은 전인지 선수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생각하는 플레이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여자 골퍼들은 대단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엔 프로야구 얘기해볼까요? 연휴 기간 동안 LG가 4연승을 거뒀는데, 정말 LG가 가을 야구에 한 발 다가선 모양이에요. 이 추석 연휴 동안에 LG가 연휴 승부의 승자가 됐습니다. LG 기아, SK 하나가 이 포스트 시즌 마지막 2장의 티켓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LG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기아의 2연승, 삼성의 2연승을 올렸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이 류제국 선수가 삼성을 상대로 해서
생애 첫 완봉승을 올리기도 했고요. 예. 이 삼성을 5대0으로 이기고 4위 자리를 굳혔는데 5위 기아와의 승차를 2경기 반으로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SK가 기아의 2경기 차 뒤진 6위고요. 한화는 SK의 반경기 차 뒤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가 왜 그래요, 근데? 예? SK가 최근에 선발 투수 등이 굉장히 좀 부진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8연패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달 초만 해도 SK가 6연승 달리면서 SK에는 역시 가을 야구 DNA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예. 어제 기아에 1대3으로 패하면서 5위 기아에 2경기 반차로 뒤지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이거 SK 같은 경우에 이 가을 야구에 DNA가 있다 그러셨나요? 예? 예, 특히 가을 야구 큰 경기에 강한 팀이었죠. 이게 말이 앞서면 그래서 안 돼요. 이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리우 패럴림픽이 오늘 폐막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리우 패럴림픽 폐막식이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12일간의 이 도전의 무대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 조기성 선수가 이 수영 남자 자유형 50m 장애등급 S4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수영 3관왕에 올랐고요. 네. 우리나라가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7개로 금메달 기준 메달 순위로 20위를 기록하면서 리우 패럴림픽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참 여러 가지로 감동도 많이 줬고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그런 패럴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골 넣는 골키퍼 김병지 선수 어제 은퇴식을 가졌는데 직전 소속 팀이었던 전남 드래곤스가 아니라 울산 현대가 은퇴식을 마련해 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 선수가 올해 46살이고요. 지난해 이 K리그 최고령 선수로 뛰었었거든요. 예, 친정팀인 울산 현대에서 은퇴식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예.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 하프타임 때 은퇴식이 열렸고요. 예. 은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 당연하게 선수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건데 이 프로 선수 중에서 이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은퇴하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은퇴식을 갖는 선수는 더 드물거든요. 예. 이런 걸로 보면은 김병기 선수 행복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직전 팀이었던 전남 드래곤즈가 재계약을 맺지 않으면서 이 김병기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프로에 데뷔했던 친정팀 울산 현대가 의리를 보여주면서 은퇴식을 마련해줬습니다. 그것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만 46이시죠, 그러니까. 그죠? 김병지 선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언론에서는 되게 만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예. 참 오래 뛰었어요. 예, 훌륭합니다. 예. 자, K리그 전북 현대 올 시즌 개막이고 단 한 경기도 패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제 30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세웠어요. 예? 예, 전북 현대가 올 시즌 성적이 17승 13무입니다. 패가 없습니다. K리그 개막하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거든요. 와. 어제 이 전조 홈 경기에서 수원 삼성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예. 3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대단합니다. 야, 이거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에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화장품과 아기용 물티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까지 사용하는 화학 제품이 무려 12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른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이런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건강을 위해 살을 빼듯이 화학물질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화학제품과 이별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환경 소재는 더 가까이, 화학제품은 저 멀리, 화학물질 다이어트를 실천해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자, 연휴가 끝나고 첫 번째 출근길, 과연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8시 32분 11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긴 연휴 끝에 몸도 마음도 뻐근하실 텐데요. 도로 곳곳으로도 움직이기 많이 어렵습니다. 가을 하늘이 곳곳으로 반겨주긴 하지만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남동 나들목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신월천교 부근에 고장차가 있어서 사고 위험 높습니다. 또 분당수로는 분당 방향으로 청담대교 북단과 남단 사이로 차가 많은 가운데 같은 방향 탄천나들목은 2, 3차로에서 화물차가 지금 고장으로 서 있어서 수서 나들목부터 정체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4차로에도 고장차 때문에 더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배석해 주신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출발 이종근입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새아침 새가을 서영호입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5일, 오래간만에 5일 연휴긴 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하루처럼. 언제 연휴가 있었습니까? 할 정도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다 그럴 거예요. 야, 이게 뭐 벌써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우리 서양호 소장님은요? 네, 저는 역기성 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수원에서 편안하게 짧은 추석 성묘를 하고, 그리고 모처럼 긴 휴가를 가졌습니다. 산에도 가고, 프로야구도 보고,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충전. 아이고, 어디 새자가 많이 나오시네. 자, 추석이 지났어요. 이 추석 밥상이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한데, 그죠? 특히 대선 1년 전의 추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상당히 판세가, 제 기억으로 16대 대선 빼놓고는 다 이 추석 때, 이때가 아주 중요했었거든요. 17대, 18대, 그리고 15대. 이때는 추석이 분수령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 일단 여기에서의 승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자, 이종국 국장님. 일단 밥상머리의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 저는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반기문 총장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그게 많이 떴잖아요. 예, 엄청 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몇 이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문재인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좀 폭을 벌린 결과도 나온 것 같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셨듯이 16대, 17대, 18대 쭉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은 야권 후보든 여권 후보든 30%가 넘었었습니다. 지지율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반기문 총장 양강 체제의 문재인 전 대표는 30%를 가보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어지긴 벌어져도 30%를 넘지 못했다. 20%대와 10%대나 20%대에서 서로 양강 구도를 계속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5%대, 6%대의 6%대의 어쨌든 그 마이너 그 후보들한테도 기회는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5%는 넘어야지 이게 뛴다라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속설이에요, 이건 그렇죠. 어쨌든 그 5% 미만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누구한테도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추석 때 진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내년에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아.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았는데 답은 똑같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모릅니다. 바로 그런 게 이번 대선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서영호 소장님. 네, 추석상에 못 오른 재수 음식은 그 음식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대선을 앞둔 오늘 쉬더니 그냥 무슨 얘기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오신 모양이네. 네,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촌철살인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선을 1년 앞둔 추석상에 오르지 못한 대선주자들은 대선주자로서의 존재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추석 전에 그렇게들 한마디씩 하려고 모병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던 것 같고 따라서 대선 1년 앞둔 추석의 의미는 대권주자로서 스타트라인에 선 그야말로 본인들의 선수 입장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선수들의 다급한 마음과 다르게 아까 이종국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세론을 형성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은 여당이 불을 지핀 안보 불안론과 그리고 야당이 불을 지핀 민생론 두 가지가 밥상머리에 붙었는데 결국은 미국 대선에서도 한반도의 그동안 대북 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라는 것이 반증되면서 새로운 대통령 미국의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거질 것인가가 관건인 것처럼 한국도 그동안 햇볕 정책도 대북 강경론도 북한의 핵무기를 제어하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선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내세울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자유당 때 그거가 나오시네. 네. 그럼 야당이 불을 지핀 이런 민생 불안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맞아. 이번 정부는 너무나 잘못했어라고 하는 민심의 이반 현상이 아주 가속화되었는데 아직도 결정적으로 야당에 누구에게 표를 줄지 정하지 못한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는 점. 이 두 가지 문제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1년 추석 그러니까 대선 1년 전의 추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게 16대를 제외하면 그렇다는 이유가 우리가 2006년 10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06년 10월 3일에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
핵실험을 합니다. 1차 핵실험을요. 1차 핵실험을 딱 10월에 하고 나니까 그때 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와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그 이후로는 내내 1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선 1년 전에 추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요동을 칠 수가 그죠? 제 기억으로는 15대, 17대, 18대가 다 비슷했다. 그래서 이제 저건데 특히 올해는 아까 서영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반대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공화당이 잡으면 우리는 민주당이 잡고 미국이 민주당이 잡으면 우리는 보수당이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것도 속설입니다. 이거 별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번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이게 돌아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 가져다 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에 연결될 고리가 굉장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근데 두려운 건 어디로 바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막연한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고 클린턴이 되더라도 사실은 바뀔 것이다라고 다들 이제 봅니다. 중요한 건 경제와 안보인데 안보는 뭐 큰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겠지만 경제는 굉장히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다 사실 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로 떠오를 텐데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 뭐 외교 안보 이슈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기문 총장의 어떤 역할이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대선에 그런 점에서 고리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석 이후의 어떤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너 후보들이 이제 남은 시간이 연말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이후에는 사실상의 경선 스타트가 될 테고 대세론과 함께 상당 부분 추려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지사들이나 혹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딱 3개월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3당 체제로서의 첫 번째 사실은 국정감사입니다. 3당 체제인 어떤 상황이 왜 다르냐면 양당 체제가 왜 다르냐면 야당 둘이서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견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표가 왜 자꾸 이 더불어민주당을 저쪽 선명하라라고 밀어붙이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선명해야지 이 국민의당이 사실은 캐스팅 온건하게 보이고 캐스팅 보트를 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온건하게 보이면 자신이 선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자신 혼자 3당이 선명하면 사실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이 3당이 국정감사를 서로 견제 속에서 이제 치러내면서도 자신의 어떤 후보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3개월이 상당히 재밌어질 것이다 하는 점이죠. 저는 미국 대선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미국 대선하고 우리가 반대로 가느냐.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 약간 대북의 온건 정책, 공화당은 강경 정책을 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온건 강건에 대해서 약간 이 반대 심리. 그래가지고 이걸 좀 중화 심리가 있어서 이것이 반대로 돌아갈 수도. 대북 정책만 놓고 본다면. 근데 지금 이종국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강경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 그 등식이 저쪽에서 누가 되든 간에 별 우리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갔거든요. 서영원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세계적 추세가 필리핀 선거도 그랬었고 남미 선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바닥 민심하고 상층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른 것 같아요. 바닥은 트럼프의 불가측성에 대해서 별로 걱정들을 안 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얘기한다 이런 정도로 백인 중하위층에서는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오피니언 리더는 불안해하고 있어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역동성들이 한국 대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강 구도가 유지될 경우 반기문 문재인이라고 하는 여야 양강 구도가 유지될 경우에는 저는 제3지대로는 소멸하고 친박의 반기문이 포함되어 있는 새누리당 주도의 그 여권 정계 개편 그리고 친문의 문재인이 장악하고 있는 더민주당 주도의 즉 양당이 주도하는 야권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양강이 흔들릴 경우 특히 반기문 총장이 연말에 연초에 귀국해서 정계 일선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과연 복귀가 아니고 그냥 참여죠. 예, 대선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참여했을 때 연착륙하지 못했을 경우 연착륙했을 때는 아까 말한 양강 체제가 갈 거고 연착륙이 실패했을 경우엔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대선 후보에 완전히 판이 바뀌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다. 즉 반기문 변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영 소장님은 반기문 변수 말씀하셨는데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이에요. 내년 1월 초에 귀국하겠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대권 이 야망론이 나오면 나는 그 외국 그냥 머물면서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역할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바뀌었어요. 이거 대선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이종국 국장님? 아니, 중요한 건 대선 출마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선 출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가 중요하다. 1월이라는 타이밍. 그게 사실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여권이 그냥 경선을 자기네들끼리 치르고 나중에 합쳐질 가능성. 제3지대에 있다가 여기에 제3지대는 지금의 제3지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여야 아닌 그런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다들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반기문 총장한테는 아직도 검증 과정이 있는데 먼저 나서기 시작하면 검증을 못 견딜 것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적인 스토리를 만들 것이다. 이를테면 돌아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유엔 사무총장 때 누구누구를 만났다. 그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대학 강연이 줄을 이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럼 재학생들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고 정상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다.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1월 중순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1월 중순 이전에.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양당이 지금 조기 경선론이거든요. 양당 지도부들은. 그래서 이 경선에 참여해서 처음부터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일단 1월 중순에 와서 자기 세력을 갖되 어쨌든 새누리당 쪽에 무게를 훨씬 더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1월 중순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다. 그러니까 모호하지 않고 내가 대선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3지대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그게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해서 3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거기에는 정의화 전 의장도 될 수 있고 손학규 전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어떤 개헌을 전제로 한 반기문 총장이 그런 세력을 몰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합치는 이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안 나가겠다는 사람은 놔두고 나오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합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개헌론은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이긴 하나 개헌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세력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지지 말고 세력적인 힘들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힘을 그렇죠. 기획해주고 집행해주는 사람이 조력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땐 이번에 하여튼 추석에 가장 큰 소기의 성과를 기대 이상을 낸 사람은 반기문 총장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국회의장하고 여야 3당 대표가 찾아가서 출마해주지 않으시겠어요라고 정세균 의장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보를 하셨는지 저 아주 정확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한국에 있는 모든 정치부의자들이 반기문 출마 1월 기정사실화 이게 가장 일면톱으로 나올 텐데 좀 그런 면에서는 정세균 의장이 친정을 좀 잊고 있지 않았나 본인을 좀 망각하고 아무튼 그래서 1월 중순에 귀국하신 다음에 반기문 총장이 유사 제3지대 여권 성향의 유사 제3지대에 머물다가 나중에 새누리당과 통합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새누리당에 입당할지는 현재 집권 여당의 국민 지지율이 최소한 35% 40% 이상 될 경우에는
입당을 바로 해서 친박 정서, 반박 정서가 그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현재 30% 미만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마 반기문 총장도 바로 새누리당 입당하기는 힘들 것 같고 친여 성향의 유사 제3지대에 있으면서 나중에 새누리당과 함께 그 통합연대하는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연착륙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단순한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유리합니다만 뭘 봐야 되냐면 지지율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반기문 총장이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와 높아질 때를 보면 사실은 지금 안보 이슈 맞아요. 안보 이슈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두 번째는 당 지지율과 참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지지하는 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확장이 되는 것이지 그 층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층을 돌아와서 만든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쨌든 박 대통령의 지지층과 겹치는 부분.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지지층의 고정층이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인 점. 이걸 생각하면 함부로 사실 제3지대론을 돌아오자마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이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게 반기문 그 총장이 아마도 허니문 반기문 특수 유엔 사무총장의 특수를 누릴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은 아마 귀국 보고회까지 본격적 검증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마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유지될 텐데 이제 그 귀국 보고회라고 하는 1월, 2월이 끝나고 설이 끝나자마자 바로 언론과 야당 그리고 여당 내 경쟁자들이 본격적으로 검증의 칼을 들이밀기 시작할 때부터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될 텐데 그 과정 험난한 검증의 과정들을 반기문 총장이 연착륙해낼 수 있을 것인가 2개월 동안 뭐 지켜봐야 될 대목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 이를 악물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전 그거는 궁금하더라. 그 정세균 의장하고 저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이게 왜 추석 때 가가지고 말해요. 아직 추석 때 그냥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담아 자연스럽게 밥상머리 얘기는 반기문 총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참 그건 궁금해요. 근데 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지도 처음 1등은 박근혜 후보 외엔 당선된 적이 없다. 지지도만 놓고 보면 박찬종 후보는 서울시장도 대통령도 몇 번 했다. 이회창 후보는 9년 10개월 동안 1등 했지만 마지막 한 달 잘못해서 DJ 노무현이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추석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답한 게 이걸 거예요. 추석 1년 전에 지지율이 1등인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인데, 물론 이제 큰 틀에 놓고 보면 박정원 원내대표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박근혜 후보를 기억을 했더니 딱 추석 전에 안철수 후보한테 안철수 당시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였나요? 서울대 융합대학 원장이었나요? 어쨌든 진적이 있어요. 융합대학 원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서울대 교수한테 진 적이 있어요. 그게 추석 무렵이거든요. 그때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을 8월 달에 그러니까 9월 초에 박원순 후보한테 재보궐선거 때 양보를 하고 확 지지율이 뜨면서 그때 박원순 시장이 5% 내외였죠. 그러면서 안철수 그 교수가 20%대에서 26%대가 됐고 박근혜 후보가 당시 24%대 2%포인트로 안철수 후보가 잠시 그때 이제 역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추석 무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모른다. 그것이 뭐 추석 때 1등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1등을 한다는 보장은 사실 역대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객관적인 대선 전망일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처지로부터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닌가. 즉 멸치도 생선이다. 멸치도 죽방처럼 좋은 품질을 갖추면 선택받을 수 있다. 즉 제3당이지만 양강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뒤집어 엎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3당으로서의 그 불안한 위상을 반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안철수 국민의당이 독자적인 이번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할지 아니면 양강 체제에 편입되는 하나의 변수로 전락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의 하게 달려 있는데 제가 보기엔 3당으로서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이제 두 번의 추석 설 명절이 남아있죠. 우리나라 정치권의 대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확실한 건 이번 추석 연휴에서 본의 아니게 반기문 총장이 온갖 정치권에 있어서 이 주목을 받은 것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남은 이슈들, 제가 볼 때는 개헌 문제도 남을 수 있고요. 북핵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다른 대선 잠룡들은 어떠한 대안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휴일 연휴 다 끝난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죠? 오늘 정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